사회이사로 활동 중인 각 분야 전문가에게 듣는 기업 이야기.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더벨 김영락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볼 사회이사는 여러분께 국회의원으로 더 친숙한 장병환 제2기획 사회이사입니다. 제2기획에서 첫 임기를 마치고 올해 주총에서 재선임 후보로 오르셨는데요. 의정활동을 마치고 제2기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셨던 20대 국회가 끝난 게 2020년이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20대 국회를 끝으로 지금 정치에서는 이제 손을 뗐고요. 네. 국가 재정을 운용했던 사람들의 친목단체가 그 예우회라고 있습니다. 네. 기획재정부 예산실이라거나 이제 국가재정전략국이라거나 전현직 공무원들의 지목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예우회 회장을 지금 제가 6년째 맡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추구해야 할 정책의 방향이라거나 또는 그 대외적인 전략이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함축적으로 그 재정에 담기기 때문에 국가 경영 전략 그 문제만큼은 정치를 그만둔 뒤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더 예우회 회장으로서 기획재정부의 현직 공무원들과 자주 소통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선배로서 역할을 해주신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2022년 제2기획에서 사회이사로 선임되셨는데 그때가 사회이사로는 첫 선임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첫 사회이사 경험을 했고 그 외에는 또 다른 곳을 맡고 있지도 않습니다. 제2기획은 좀 광고 업체로 좀 유명한 국내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평소에 좀 광고 산업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렇게 사회이사를 맡게 되셨을까요? 아니요. 특히 제가 뭐 광고 산업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정부에 있을 때나 또는 그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전혀 연관되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사회이사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그런 제안이 왔을 때 그래서 쉽게 저희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소신을 가지고 사회이사로 활동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 그 나라의 기업을 둘러싼 뭐랄까 시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재벌 그룹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배주주의 어떤 전횡이 심하다. 예를 들어서 내부 거래로 인해서 계열사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호적이고 또 비계열사에 대해서는 좀 불이익을 주고 하는 이런 재계 지배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 하나 있는가 하면 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고 수출을 해서 성장해 나가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저기한 것은 앞으로 중소기업도 많지만 지금까지 계속 대기업들이 담당을 해왔었단 말이죠. 한편으로는 또 대기업, 재벌 그룹을 선호하는 또 그런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존재를 해요. 하이테크라거나 아주 고부가가치 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향후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주먹구구식 경영이라거나 또 지배주주였던 그 황제 경영이라거나 이런 스타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이제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정치권도 기업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진짜 그동안 너무 규제 위주로 운영해왔던 시각을 벗어날 때가 됐고 구태를 좀 벗어나지 못한 그런 어떤 재계 지도자나 또는 지배주주들은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황제 경영 뭐 이런 스타일은 통하지 않는다. 양쪽에서 열린 그 자세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양쪽 의견을 서로 이렇게 접목시키는 역할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사회이사 제안이 와서 제1기획 사회이사를 이제 맡게 됐습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 여러 가지 법제가 기업 활동을 너무 옥죄는 규제가 지나치게 지금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는 좀 바꿔야겠다 하는 것을 제가
정부나 정치권에도 전달을 하고 또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 시각을 또 기업에도 전달하고 하는 그런 그 중간자적인 역할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자세로 사회이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사내이사, 사회이사가 가진 전문성이 다릅니다. 장관님께서 이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선임 사회이사로서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이라거나 이런 그 우리가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상 의무적으로 이렇게 거쳐야 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경제정책이나 공정거래 분야 그리고 국가 재정 운영 분야에서 이제 정부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전문성을 이제 기업 경영에 어떤 투입시키는 그 역할이 저의 가장 이제 장점이고 또 저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업이든지 사실은 그 영업 계획을 세울 때 경제 전망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전제로 경영 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경제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 좀 도움을 좀 많이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계신지 조금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경제활동 인구도 줄어들고 우리 경제의 볼륨이라거나 저기도 커질 만큼 커져서 지금 오히려 점점 좀 쇠퇴하고 저성장 기조로 내려가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전반적인 추세와 우리 구조적인 그 문제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과거와 같은 이제 고성장기 내지는 특히 세계화 시대의 흐름을 타고 성장을 해왔던 그런 기류를 앞으로는 타지 못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탄탄하게 좀 짚으면서 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조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가 조금 단핵이다 해가지고 좀 심판에서 조금 혼란 있고 또 대외적으로 봐도 미국의 이제 트럼프 정부 2기가 들어서면서 관세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기업들이 좀 대응 전략을 세우는데 꽤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국내의 상황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기업 활동과 크게 사실은 이제 영향을 미치지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언제인들 우리나라의 정치나 이 정부가 기업 활동을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서포트하고 했던 시기는 사실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약간의 이제 구조적으로 좀 노쇠화된 경제 체제로 들어가고 저성장기로 들어서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인적 자원을 활용하고 새로운 좀 사업 분야를 이제 개척하고 하는 등 이런 구조 개혁에 나설 것이냐 하는 부분에 훨씬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정치적 혼란기가 경제 활동 그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다만 이 정치적 혼란기가 역으로 대외 활동에 제약을 가져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도 세일스맨이 돼야 하는데 대통령 세일스맨이 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사실은 그런 역할하고 정부도 그런 역할 하는데 지금 정부나 정치권이 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리더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그런 대외적 불확실성이 좀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 전략을 수립할 때 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되겠죠. 아무래도 광고 산업도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제 성장하고 잘 돼야지 이제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제일기업 같은 경우도 국내 시장 성장률보다 해외 시장 성장률이 좀 더 빠릅니다. 해외 시장 비중을 점점 더 늘려나가는 도중이고 그쪽에서의 성장세가 더 가파르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정세와 트럼프발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응 전략을 조언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세계화 시대, 소위 말해서 각국이 다 WTO 체제에서 관세 내리고 무역 장벽도 없애고 하는 체제라는 것은 세계 교역이 활발해지니까 우리같이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는 그게 환경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수혜를 받은 거죠,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대표적으로 각종 관세를 인상을 하고 막 적용하면서 이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되고 한다는 것은
보호무역주의로 사실은 그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화 시대가 퇴조하고 보호무역주의로 갈수록 사실 우리 그 무역 환경이 악화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한국이 좀 거기에 대해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이제 경각심을 곤두세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국내 기업들이 바라본 대외 환경을 좀 진단해 주신 것 같은데 이제 이거는 환경이면 좀 이제 기업들은 고민하잖아요. 이제 이런 환경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결국 우리의 사정을 알아달라고 한다고 해서 알아줄 것이 아니고 내가 당신들의 입장을 이렇게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당신의 어떤 방향과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은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을 준 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우리의 활로를 개척해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적대시하는 정책은 좀 지양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친구를 많이 만드는 것 외에는 저는 뭐 다른 저기가 있겠습니까? 소통과 기브앤 테이크 좀 이게 키워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기업의 애로사항 이런 걸 조금 사례로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공정거래 제도에 조금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실은 우리나라 공정거래 제도가 1980년 이전 우리가 대외 개방을 하지 않았을 때를 대상으로 사실은 이 공정거래 제도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정법상 예를 들어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다 하면은 한 회사가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세 개 회사가 합쳐서 70% 이상일 경우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했는데 거기는 활동에 굉장히 제약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세계화 시대에 전 세계에서 1등 아니면 2등만 살아남고 아니면 2등만도 살아남기가 어려울 쪽으로 진행됐는데 우리나라 이 좁은 시장에서 한 회사가 50%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규제는 시대의 변화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틀을 완전히 깨부셔라 하고 내가 정치를 하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계속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안 고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재벌 계열사들이 서로 상호 출자라거나 또 내부 거래를 통해서 재벌의 외형을 부풀리고 또 계속해서 불균형이 어떤 성장을 꾀하려고 하는 시각을 이제는 사실은 많이 시정되었거든요. 근데 불신을 전제로 한 정책의 양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우리가 이제 지양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공정거래 제도 규제 제도를 대폭적으로 좀 뜯어 고쳐야 하는데 그게 지금 시대에 이제 안 맞아요. 그리고 지나치게 처벌 위주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공정거래 제도가 그렇게 강한 처벌 기업에 대한 부담을 주는 식으로 운영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나라일 거예요. 그쪽 후배들 만나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만은 저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공정거래 제도를 이제는 좀 시대착오적인 그 제도와 운영 이것을 전면적으로 좀 혁신을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주로 어떤 사안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나요? 제일기획 그 매출의 거의 70%가량이 삼성전자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결국 해외 마케팅을 주로 이제 또 담당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삼성전자가 쭉 성장을 고성장을 하고 저기 할 때는 그럼 같이 성장을 하지만 삼성전자가 어려워지면 또 같이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사회 활동을 하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삼성전자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최고 경영자나 고위 관료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하는 것을 제가 가장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출 다각화겠네요, 정리해보면. 어떤 시장 다변화 내지는 매출 다각화. 이제 제 얘기에서
첫 임기 3년을 이제 올해 네. 주총에 마무리하시잖아요. 첫 기업 사회이사신데 3년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고 성과로 좀 소개해 주실 만한 사례가 있으면 한두 가지 말씀 부탁드릴까요? 그 외부에서 볼 때 그 사회이사들이 뭐 지나치게 거수기 역할만 뭐 하지 않느냐 뭐 이런 비판이 있는 것도 저기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결국 이런 지배주주의 이익과 또 주주들의 이익 그리고 국민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업들도 움직여야 하고 한다 하는 그런 시각에서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심없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으로 바뀌었다. 저는 뭐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시각, 정치권의 시각 그리고 기업의 시각을 조화시키고 양쪽의 저기를 서로에게 전달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활동을 하는 데서 좀 뭐 어려움을 못 느끼고 활동을 해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점점 우리나라가 더 어려운 시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구조 개혁과 경영 전략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사회이사도 책임을 지는 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또 더 충실히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사회 중심 경영이 지금 계속 자리 잡고 발전해 나가고 있잖아요. 네. 좀 더 잘 작동하고 발전하면 좀 어떤 점이 그러니까 강화되고 보완돼야 되는지. 결국 지금 최고 경영자들의 진퇴를 결정하고 사회이사보다는 지배주주가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적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사회이사를 활동하고 기업에 대해서 같이 성장하고 같이 고민을 하려면 회사 경영에 대한 정보가 사실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렇지 못한 기업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보면은 재벌 그룹들도 그룹들마다의 기업 문화가 좀 달라요. 어떤 기업은 상당히 그런 사회이사나 뭐나 이런 저기를 내부자들하고 동등하게 정보도 제공하고 하면서 조언을 기대를 하는가 하면 완전히 외부자 취급을 사실은 하는 정보 제공이나 이런 것은 폐쇄적인 그룹들이 있어서 그것도 기업 문화에 따라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저기들이 사실은 좀 진짜 열린 마음으로 사회이사들에게 기업 경영과 관련된 정보라거나 이런 저기를 더 투명하게 더 적극적으로 제공을 하는 문화로 우리가 바뀌어 가야겠다. 사회이사들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보다 더 좀 전향적으로 열려야 한다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삼성그룹은 좀 모범적으로 안건도 미리 알려주고 좀 정보도 많이 주는 그런 걸 알고 있는데 활동해 보시니까 충분히 의사결정하거나 충분한 정보가 이번에 제1기획에서 사회이사로 재선임 되시는데 연임 이후 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가버넌스 체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조금 더 선진화될 필요가 있어요. 가버넌스 체제의 어떤 전향적인 그 변화 또 이런 부분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사회이사 좀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결국 가버넌스 문제가 열려 있을 때 또 대외 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사실은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열리면 사실은 그 변화에 좀 적응하는 것이 좀 느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아마 가장 앞으로도 중요한 그 관심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버넌스가 변화한다? 이런 건 어떤 걸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의 경우에 세제하고도 상속세라거나 이런 거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지배주주는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주가 상승을 반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상승이 되면 예를 들어서 상속세 부담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근데 일반 투자자들은 또 주가가 상승돼야지 투자 수익을 얻으면서 공생을 하는 체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지배주주의 이익과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이 좀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정부도 그 대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실은 그런 세제나 이런 데 대해서 과거와는 달리 유연한 자세를 좀 가져서 사실 상속세 부담을 좀 사실 낮출 필요는 사실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기존 제도를 그냥 기본으로 놓고 볼 때 지배주주와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에 약간의 충돌이 생길 수도 있을 때 그 일반 투자자들의 입장이라는 것이 완전히 무시되면 사실 또 회사 장기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조금씩 열린 자세로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불신을 전제로 한 여러 가지 정부 규제라거나 또 법령상의 어떤 그 제약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좀 걷어낼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관님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임기 때도 또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